비정연파 교류, 외형파 교류.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정연파만 생각했었죠. 대칭이든 비대칭이든. 근데 한 가지 더 변수가 추가된 거예요. 지금은 사인파가 아니에요. 비정연파다라고 하는 말. 이 이야기는 사인파가 정연파가 아닌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연파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정연파는 아닌 거예요. 오로지 사인에 대한 조건이 안 되면 그것은 비정연파라고 해요. 그 비정연파는 왜곡된 파형이라고 해서 그러한 파형을 외형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파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파형을 무슨 파라고 보나요? 이 파형은 삼각파죠. 삼각파인데 얘는 정연파입니까? 비정연파입니까? 얘는 뭐죠? 비정연파예요. 정연파가 아니니까요. 사인의 모양을 닮았지만 얘는 정연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형을 비정연파라 그래요. 근데 이러한 비정연파를 우리가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우리는 여러 개의 정연파 합으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개의 정연파 합으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 분해하는 것을 우리는 푸리에 급수라고 해요. 자, 비정연파에 대한 정의입니다. 비정연파는 정연파가 아니고 그러한 비정연파는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하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요. 어느 때 생기느냐? 이러한 발전기에 또 변압기에 또 뭐 우리가 전력전자 소자를 썼을 때 이럴 때 생겨요. 그러한 원인이 바로 뭐냐? 고조파라고 불러요. 고조파. 자, 영어로는 하모닉스라고 하거든요. 고주파. 요거하고는 좀 틀려요. 고조파는 하모닉스예요. 고주파는 하이 프리퀸시. 그 프리퀸시가 주파수잖아요. 그 주파수가 높은 거. 이걸 갖다 우리는 고주파라고 해요. 근데 고조파는 하모닉스라고 그래서 정수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수배. 그러니까 주파수가 2배, 3배, 4배 이렇게 정수배. 정수배를 갖는 그러니까 주파수가 기본파에 대해서 정수배를 갖는 그러한 파형을 우리는 고조파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고조파가 비정연파를 발생하는 원인이에요. 이 고조파가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고조파는 발전기에서도 나오고 변압기에서도 나오고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다음에 다이오드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고조파가 원인이 되어서 비정연파를 만든다. 예를 들면 지금 I1이라고 놓은 이 파형은 기본파입니다. 기본파예요. 근데 이 기본파의 크기가 2분의 1이고 최대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크기가 2분의 1이고 주파수가 몇 배가 됐죠? 여기서 파이가 되는데 여기는 2파이가 되는데 지금 이고조파는 여기가 파이가 되죠. 주파수가 몇 배 됐죠? 주파수가 그렇죠. 2배가 됐어요. 2배.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제2고조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파수가 2배 된 파형이 합쳐지는 거예요. I1하고 I2가 더해지면 여기는 플러스니까 좀 더 커지겠죠. 이렇게 점선한 모양으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해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겠죠. 이러한 점선의 파형이 나타나요. 이것은 두 가지 파형의 합이다. 이러한 파형을 우리는 비정연파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건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3고조파, 4고조파 이렇게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만 해도 우리는 이러한 파형이 비정연파가 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비정연파가 뭔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러한 비정연파를 해석하려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정연파는 이러한 파형과 이러한 파형의 합이다. 기본파하고 제2고조파의 합이다. 라고 분해를 해야 돼요. 그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비정연파를 크기와 주파수가 다른 여러 개의 정연파로 분해해야 하는데 그 분해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후리의 급수에 의한 전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리의 급수. 이러한 후리의 급수는 수학적으로 이것을 분해하는 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여러분한테 후리의 급수를 전개하라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즉 이해한다는 얘기는 의미를 안다는 얘기죠. 의미를 알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자, 후리의 급수. 어떤 게 후리의 급수냐? 후리의 급수는 비정연파를 무수히 많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고조파들의 합이다.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크기하고 주파수하고 진폭을 달리하는 무수히 많은 성분. 그러니까 비정연파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정연파, 즉 정연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의 모양을 가진 것들과 코사인의 모양을 가진 것들의 합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고조파인데 이 비정연파인데 걔는 이미 무수히 많은 어떤 정연항과 여연항의 합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식을 세우면 그 안에는 이러한 직류분도 있고, 요거는 이제 직류예요. 직류분도 있고 코사인의 기본파, 코사인의 2고조파, 코사인의 3고조파, 다음에 코사인의 n차 고조파까지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사인의 기본파, 사인의 2고조파, 사인의 3고조파, 사인의 n차 고조파까지 무수히 많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함수 ft라고 얘기를 하면 이 t에 대한 시간의 함수는 얘는 직류분에다가 더하기 이것들에 대한 대수합을 시그마를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대수합이죠. 다 더해주라는 얘기죠. n 이꼴 제로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를 더해주는데 a가 n까지 갈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도 어떻게 되죠? 코사인도 n 오메가 t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걸 다 더해줘라는 얘기죠. 식으로 표현하면 더하기 다음에 시그마 n 이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요. 이거는 b죠. 그러니까 b도 n까지 가고 사인의 항도 n차 고조파까지 간다라고 해서 이 식을 우리는 후리의 급수의 기본식이라고 그래요. 이 식에 대한 의미는 직류분과 다음에 정연항에 대한 기본파와 고조파의 합, 다음에 여연항에 대한 기본파와 고조파의 합으로 표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a의 제로값과 a의 n값과 b의 n값을 갖다가 구해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구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이 파형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 파형, 즉 i1 플러스 i2라고 되어 있는 이 파형에 대한 a0, an, bn을 구해야 돼요. a0는 직류분이죠. 직류분 어떻게 구하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적분하죠, 적분. 적분하죠. 평균값 구하잖아요. 적분을 해야 돼. 그러면 얘는 적분을 몇 번 해야 되느냐? 후리의 급수 전개를 하려면 이러한 적분을 3번 해야 돼요. 적분을 1번, 2번, 3번을 하고요. 3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적분한 값을 요 안에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면 사인에 대한 이야기, 코사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코사사 뭐 이런 게 나오고 뭐 이런 그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고배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서 최종에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보면 얘는 뭐가 되느냐? 얘는 뭐 예를 들면 i라고 했으니까 i1의 사인에 오메가 t 더하기 i2의 사인에 2오메가 t다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형을 가지고 3번을 적분을 해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 식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푸리에 급수 전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분을 하잖아요. 그 적분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는 없어요. 1분 30초 안에 푸는데 어떻게 적분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a0라고 하는 값, 또 an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야 되고요. bn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서 어디다 대입해요? 바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보느냐? 이 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공식을 묻는 거예요. 공식. 그리고 의미를 물어요. 비정연파는 무수히 많은 정연파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류분과 기본파와 고조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묻기도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 의미를 기억하세요. 보세요. 이러한 적분 가능한가요? 이러면 이제 수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수학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지 마세요. 의미만 기억하세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얼마나 이제 복잡한 이야기인지를 예를 잠깐 한번 설명을 하면, 얘는 삼각파인데 톱니 모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톱니파예요. 얘를 푸리에 급수 전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린 이러한 파형을 갖다가 정현대칭파라고 그래요. 정현대칭파. 사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사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사인파는 아니에요. 근데 사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파다라고 해서 정현대칭파 또는 사인대칭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정현대칭파가 있는데 결국은 이 정현대칭파의 공통적인 부분이 나와요. 물론 이제 이게 여기 있는 걸 다 해도 되는데, 정현대칭파는 결국 얘를 적분해 보면 뭐만 나오느냐? 여기에 있는 bn만 나와요. bn만 나와요. 즉 정현대칭파에 대한 어떤 그 푸리에 급수 전개를 계속 다 해보면 a0 없고요, an도 없어요. bn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느냐? 결국 시그마 n 이꼴 0에서 무한대까지 bn만 남아요. 사인에 n 오메가 t만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다가 bn을 구해서 대입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죠. 자, 대입을 하면 얘는 bn은 어떻게 구해요? bn은 이 파형을 가지고 얘기하겠죠. 한 주기를 적분하면 제로가 돼서 없어지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가 t잖아요. 여기 2분의 t죠. 2분의 t. 적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적분을 해줘야 돼요. 자, 2분의 t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테그랄 하는 거예요. 제로에서 어디까지 적분한다? 2분의 t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게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2분의 t인데 그걸 절반을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t분의 4가 돼요. 뭐 그렇다고 하세요. 이거 왜 그런가를 얘기하면 또 점점 좀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ft에다가 어떻게 해요? 사인의 n 오메가 t죠. 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하는 그 식을 한번 보세요. 최대값이 10이죠. 최대값이 10이죠. 이해되겠죠? 그러면 최대값이 10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이 시간의 값을 표현할 때 기울기를 표시하잖아요. 기울기 밑변분의 높이. 여기가 얼마야? 여기를 파이로 보는 거잖아요. 여기를 2파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밑변분의 높이. 그리고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니까 전부 오메가 t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d 오메가 t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인의 n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걔를 적분을 해줘야 돼요. 안 보였나요? 잘 보이죠? 예.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식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상수 끄집어내고 오메가 t에다 사인 n 오메가 t d 오메가 t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사인의 n 오메가 t d 이거를 해주는 거죠. 적분을 해서 정적분이죠. 여기서부터는 제로에서 파이까지. 여기서 여기 2분의 t가 이게 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제로에서 파이까지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러한 식이 나온다. 개념을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절대 못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까 bn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리고 걔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급수죠. 정리를 해줘야 돼요. n 여기다 뭐 집어넣어요?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2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3 집어넣고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니까 사인에 대한 값들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도 사인의 무수히 많은 항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여러분들한테 맞는 풀이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풀이의 급수 전개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풀이의 급수 전개 하지 마세요. 그냥 개념만 아세요. 풀이의 급수 전개라고 하는 것은 비정연파를 무수히 많은 정연파, 여연파, 직류분의 항들의 값으로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표현해서 각각 쪼개놓고 나면 사인이니까 이 파형 하나, 이 파형 하나, 이 파형 하나에 대해서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따로따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합쳐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풀이의 급수에 대한 전개 식이 어느 거냐? 직류분, 사인, 코사인. 객관식이거든요. 객관식이에요. 자, 비정연파를 나타내는 식은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비정연파는 이런 무수히 많은 정연파항, 이런 고조파항들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정도죠. 이해되시겠죠? 자,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는, 구형파는 이게 사각파를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생긴 파냐면 이런 파형이에요. 이러한 사각형 파. 얘도 정연파의 모양일 수도 있고 여연파의 모양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정연파 모양대로 그렸는데요. 이러한 사각형 파를 얘를 구형파라고 하는데 얘도 뭐죠? 비정연파예요. 그러니까 얘도 풀이의 급수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파수 성분이 삼각파도 이렇게 무수히 많잖아요. 무한대까지 가죠?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거든요.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무수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셀 수 없는 그러한 주파수 성분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외형파도
결론은 구해야 돼요. 원칙적인 것은 풀의 급수 전개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얘는 bn만 구했거든요. 무엇을 보고 bn만 구했느냐? 무엇을 보고 an만 구했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보고 bn과 an을 구했는지를 알면 돼요. 그거는 이걸 보세요. 이걸 이제 그 대칭성이라고 하죠. 대칭성인데 파형이 기함수파인가 우함수파인가 이걸 찾는 거예요. 즉 기함수파다라고 하는 것은 사인의 모양이에요. 사인 대칭. 파의 모양이 사인의 모양이에요. 지금 이런 파를 얘기하죠. 얘는 코사인의 모양이에요. 우함수파는 코사인 대칭이에요. 코사인 대칭. 사인 대칭이 아니라 코사인 대칭이에요. 파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다? 코사인 파의 모양이다라는 거죠.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y축에 의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는 y축 대칭이에요. y축. y축 대칭이고요. 이거 같으면 대칭이 뭐냐? y축도 아니고 x축도 아니죠. y축으로는 대칭이 안 되고 x축으로도 대칭이 안 돼요. 이러한 대칭은 무슨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라고 그래요. 원점. 원점 대칭. 그럴 때를 우리는 사인 대칭이라고 불러요.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얘를 x축에 한번 대칭시키고 y축에 한번 대칭시키는 거예요. 즉 x축에 한번 대칭시키면 x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그러면 얘를 대칭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팔을 거꾸로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 밑에 x축에 있는 파형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x축에 있는 파형만 보면 요렇게 가고요. 다음에 여기서 다시 요렇게 가죠. 여기서 또 요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x축에 의해서 대칭시킨다라고 하면 대칭판은 어떻게 되느냐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축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180도 회전시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런 파형이 돼요. 그러니까 대칭파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것을 다시 y축에 의해서 대칭시켜라. y축에 의해서 대칭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러한 파형이잖아요. 지금 x축에 의해서 대칭시킨 파가 이 파형이죠. 이것을 이쪽으로 180도 넘기는 거예요. 그럼 파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 파형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y축 대칭이죠. 이게 y축 대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x축 대칭을 시키면 이 파형은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거를 다시 y축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그 모양이 뭐하고 똑같아진다? 이게 이렇게 갔던 것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기존에 있던 이 파형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이 파형하고. 기존의 파형 여기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기존의 파형이고 얘는 대칭돼서 가니까 원점에 의해서 대칭시켜버리면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ft라고 하는 함수가 x축에서도 y축에서도 모두 마이너스 시켜라는 얘기죠. 모두 마이너스 시키면 그것이 같아지는 그런 함수가 될 때를 우리는 무엇라고 하느냐? 기함수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함수파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대칭이 되는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 대칭 조건 x축, y축 모두 마이너스 시켜줘서 같아진다라는 얘기죠. 그거 이해하셨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함수파, 정현대칭이라고 그래요. 이런 정현대칭은 결국은 풀의 급수를 모두 다 정리해보면 얘는 A0하고 AN 없어요. 코사인하고 직류분은 없어요. 오로지 뭐만 존재한다? 사인 대칭이니까 사인항만 존재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인항만 존재하는구나. 사인항만 존재하는구나. 자, 머릿속에 넣었어요? 사인 대칭은 무슨 항만 존재한다고?
사인항만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함수파는 방금 전에 얘기했죠. Y축 대칭이라고 그랬잖아요. Y축. 함수 ft가 있다라고 하면 f의 Y축만 반대로 바꿔라. 즉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 파형이 어디 가서 달라붙어요? 회전시키면 여기 가서 달라붙죠. Y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코사인의 모양이에요. 코사인 파형은 한번 보세요. 코사인 파형은 어떻게 되죠? 0도 1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선을 그어보면 이러한 형태가 되죠. 이게 코사인이죠. 이쪽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Y축에 의해서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대칭이라고 그래요. 사인 대칭은 마찬가지야. 사인 대칭은 원점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원점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푸리에급수 전개를 하면 A0가 존재해요. 얘를 푸리에급수 전개하면 A0가 얘는 0이 아니에요. 존재해요. 그런데 A에는 없어요. A에는. 그리고 뭐가 남아요? BN이 남아요. BN. BN이 제로가 아니에요. 단 A에는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직류분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코사인 항이 존재하는 거예요. 직류분이 있고 코사인 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함수파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기함수파라고 하는 걸 알았고요. 우함수파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자, 기함수파에 대한 특징을 알았고요. 다음에 우함수파에 대한 특징을 알았어요. 그렇죠. 각각의 특징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한 가지 파형을 더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파형. 물론 얘는 지금 딱 보니까 우함수파예요. 우함수파니까 직류분하고 코사인 항이 존재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의 조건이 더 들어가요. 이러한 파형을 우리는 대칭파라고 그래요. 반파 대칭 함수라고 그러는데 반파 대칭은 뭐냐면 X축의 대칭이에요. 얘는 무슨 대칭이에요? X축 대칭이에요. X축. 그러니까 X축 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대칭 조건이 FT가 된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F의 T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X축 대칭하면 얘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대칭이 안 되죠. 대칭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죠. 반주기 이동해야죠. 여기서 요만큼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반주기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거예요. 마이너스 시켜도 돼요. 마이너스. 반주기 이쪽으로 이동해도 돼요. 그래도 대칭이 되는 거예요. 반주기를 이동시켜서 뭐 플러스 반주기를 하던 마이너스 반주기를 하던 반주기를 옮기면 그게 대칭이 돼요. 어떻게 대칭이 된다? X축에 의해서. X축에 대칭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되겠지만 이것은 대칭이 안 됐죠. 이 파형은 안 됐지만 이쪽으로 반주기로 옮기던 이쪽으로 반주기로 옮기면 대칭이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반파대칭파라고 그래요. 자, 이러한 반파대칭파는 결론을 내려보면 파를 갖다가 무수히 많은 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짝수를 다 걸러버려요. 반주기마다 동일한 파형이 반복되고 부호도 바뀌지만 뭐만 남는다? 홀수파만 남아요. 홀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수를 뭐라고 하냐면 홀수라 그래요. 홀수파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홀수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함수파니까 코사인 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그 반파대칭파까지 만족을 하니까
코사인에 무슨 파만 존재하죠? 홀수파만. 그 홀수는 오메가 t, 3오메가 t, 5오메가 t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짝수, 우수파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론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면 이러한 결과가 있죠. 우리는 후리에 급수 전개는 하지는 않지만 할 수도 없어요. 하라 그래도 시간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절대 안 맞아요. 그렇지만 후리에 급수된 파형이 어떤 건가는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사지선다형이니까. 사지선다형이니까 그걸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걸 찾는 방법이 뭘 가지고 찾느냐? 바로 요걸 가지고 찾는 거예요. 요걸. 그 파형이 정현대칭이냐 여현대칭이냐 반파대칭이냐를 판단해서 그 보기 중에 그러한 파형이 있는 것을 골라내는 것이 우리가 쉽게 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사실 풀이의 급수 전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맞아요. 이따가 풀이의 급수 전개하라 하는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답을 찾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기본 예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기본 예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반파대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때 반파대칭의 고조파는 어느 파에 속하는가? 자, 반파대칭파는 홀수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짝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홀수만 존재하는 거니까 홀수파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반파대칭파에 속하는 파형은 5고조파입니다. 물론 5고조파만 있는 게 아니라 7 또는 3 다 가능한데요. 다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5고조파를 찾아낼 수가 있죠. 왜? 3 없잖아요. 7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변압기를 배운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고조파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 고조파를 해석하게 돼서 고조파가 1고조파, 2고조파, 3고조파 다 있잖아요. 고조파를 해석하는데 실무적으로 가면 짝수 고조파는 해석을 안 해요. 짝수 고조파는 다 없다고 봐버려요. 왜 그러냐? 그 고조파가 들어가 있는 비정현파도 결국은 주기적으로 변하는 정현파이기 때문에 정현대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현대칭이니까 그리고 또 뭐죠? 뭐 여현대칭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반파대칭이에요. 반파대칭.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그걸 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풀이의 급수 전개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큰 고조파가 몇 고조파냐라고 물어보면 제3고조파라고 그래요. 왜? 반파대칭이고 또 정현대칭이고 이렇게 되니까. 대칭파니까 그래요. 대칭파니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5고조파 거기에 속한다. 또 시험 문제 물어보기는 정현대칭의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어요. 원점이죠. X축, Y축 모두 대칭되는 거. 이해되겠죠? 자, 요거는 반파. 얘는 정현. 다음에 Y축 대칭 얘는 여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얘를 풀이의 급수 전개해봐라 그러죠. 얘는 대칭이 무슨 대칭이냐? 여현대칭이에요. 여현대칭이고 반파는 만족을 해요 안 해요? 반파는 대칭이 아니에요. 반파는 되질 않아요. 반파대칭이 아닙니다. 뭐만 가능해요? 여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사인항만 없는 거죠. 사인항만 없는 거죠. 직류분하고 코사인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인항이 없다. 정리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비정현파에 대한
그것을 후리에 급수 전개를 하고 그걸 분해를 시켜 놓는 거예요. 분해를 시켜 놓으면 예를 들면 비정연파가 이와 같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I0 더하기 다음에 i의 최대값 1 사인의 오메가 t 더하기 이제 얘는 뭐죠? 직류분이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오메가가 되니까 기본이죠. 그래서 얘는 기본파라고 불러요. 더하기 다음에 i의 m에 2 사인의 2 오메가 t 더하기 여기선 2 오메가 t가 됐기 때문에 주파수가 몇 배 됐죠? 2배가 됐잖아요. 2배가 이렇게 주파수가 2배가 되면 걔는 뭐가 돼요? 제 2고조파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이러한 파형을 시료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고 평균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료값, 평균값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시료값 구할 수 있겠어요? 이거에 대한 평균값 구할 수 있겠어요? 구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진 않아요. 시료값을 구할 때는 각 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표현해요. 이러한 풀의 급수를 전개한 값에서 직류분, 그 자체가 평균값이죠. 그 다음에 각 고조파에 대한 시료값의 제곱, 이거에 대한 전체 제곱근, 이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료값을 구하는 식은 모든 파형에 대한 요거예요. 모든 파형에 대한 시료값이에요. 시료값. 각 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에요. 각 파의, 즉 비정연파결의 시료값은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의 제곱의 합의 평반근으로 나타낸다. 제곱근으로 나타낸다. 이게 시료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평균값은 뭐 여러분들 물어보진 않아요. 평균값은 물어보진 않는데 이와 같이 일단은 구하셔야 돼요. 시료값을. 자, 그러면 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것은 기본파죠. 이렇게 된 것은 제2고조파 맞습니까? 왜? 주파수가 2배 됐으니까. 그럼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제3고조파죠. 요 값은 최대값이죠. 요 값은 최대값이죠. 요 값은 최대값이죠. 그러면 시료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각 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니까 모든 파형의 시료값의 제곱을 합을 해서 제곱근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료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의 시료값은 100이 되는 거고 얘의 시료값은 50이 되는 거고 얘의 시료값은 3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파형의 시료값은 어떻게 되는가? V라고 하는 이 시료값은 100의 제곱에 50의 제곱에 30의 제곱에 합의했죠. 그 다음에 뭐야? 제곱근을 씌워주는 게 시료값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되겠어요? 얘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는 시료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비정연파의 시료값이에요. 그리고 비정연파의 평균값은 직류분을 포함하는 정류파일 때는 한 주기분의 산술 평균 값을 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칭파면은 반주기분에 대한 산술 평균, 실제적인 어떤 평균을 취하는 거예요. 수학적인 평균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뭐 평균값 구하는 건 뭐 크게 문제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차피 산술 평균이니까. 시료값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과연 어느 정도 고조파를 포함했느냐, 일그러져 있느냐, 찌그러져 있느냐 라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식이 외형률이에요. 외형률, 외곡률, 외형률 하거든요. 그 외형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라고 하면 기본파의 실효값하고 기본파를 제외한 나머지들에 대한 고조파분이 되겠죠. 실효값, 그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파의 실효값이 되는 거고, 여기는 기본파를 제외한, 기본파가 없어요. 나머지들에 대한 실효값이다. 그래서 기본파의 실효값분의 전 고조파의 실효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외형률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일그러졌는가에 대한 척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곡률 이해하시겠죠?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것도 이렇게 물어봐요. 외형률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기본파의 실효값분의 기본파를 제외한 전 고조파의 실효값이다 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구해봐라. 실제로 구해봐라. 어떻게 구할까요? 자, 얘는 최대값이죠. 얘는 최대값이고 얘는 최대값인데 얘는 뭐예요? 기본파, 얘는 3고조파, 얘는 5고조파죠. 그러면 기본파의 실효값은 얼마죠? 실효값이니까 결국은 30을 루트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고조파의 실효값은 어떻게 돼요? 10이잖아요. 최대값이. 루트 2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또 5고조파도 5지요. 루트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실효값이니까 제곱에 합의 제곱근이 되겠죠.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결론은 루트 2도 제곱이 돼서 밖으로 나오면 이 루트 2하고 약분돼서 없어져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30에 10의 제곱에 5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줘도 돼요. 즉 다시 말해서 기본파의 최대값분의 전 고조파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0.373 외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곡률이 몇 프로죠? 37.3%. 자, 정리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비정연파를 R만의 회로에 가했을 때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L만의 회로에서 가했을 때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그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어려울 게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중첩의 원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중첩의 원리 기억하시죠? 중첩의 원리 어떻게 하죠? 여러 개의 전압원이나 여러 개의 전류원이나 이것들이 섞여 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점에 흐르는 전류는 이들의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각각 단독으로 존재할 때 흐르는 전류의 분포를 겹친 것과 같다. 합한 것과 같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압원을 인가했다. R만의 저항에, R만의 회로에 비정연파 전압을 이렇게 인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직류분, 얘는 기본파, 얘는 2고조파인데 여기에 2자가 빠졌네요. 2고조파를 가한 거야. 그래서 3고조파, 4고조파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이것을 가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R만의 회로의 그림을 그리면 얘가 R인데 R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전압원을 연결하는데 직류분, 기본파, 2고조파, 3고조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식이 더하기니까 다 직렬로 연결해야 더하기가 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직류분만 있을 때
다음에 기본파만 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전압은 단락해라. 전압은 단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단락된 거야. 그러니까 단락된 거니까 그냥 직류회로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음에 요거 단락시키고 요거 단락시키고 얘만 있을 때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V0가 되고 얘는 Vm의 1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파이 1. 그렇죠? 얘는 Vm의 2의 사인의 2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요것만 이야기하면 R분의 Vm의 1의 사인의 오메가 t 파이 1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만 있으면 나머지 단락하면 R분의 Vm의 2의 사인의 2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런 식이 되겠죠. 별거 없어요. 결국 쉽게 생각하면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구하면 이것들이 굉장히 쉽게 나온다. 얘에 대한 실효값을 구하라 그러면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R만의 회로니까 위상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R만의 회로는 그대로 위상은 동일하게 존재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L은 달라지죠? C도 달라지죠? 중첩의 원리예요. 중첩의 원리.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각각 직류만 있을 때, 기본파만 있을 때, 2고조파만 있을 때, 3고조파만 있을 때, 얘네들만 각각 있을 때 이렇게 하나씩 전류가 있다면 걔네들을 다 합친 거하고 같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R은 주파수하고 무관하죠. R은 주파수하고 무관하잖아요. 근데 L은 틀려요. L은 어떻게 틀릴까? 주파수하고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X. 얘는 2파이 FL. L은 주파수하고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유도 리액턴스는 주파수하고 비례하고 있죠. 그러면 주파수가 증가하면 리액턴스는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주파수가 증가하면 리액턴스는 따라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기본 교류 회로에서 다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파 가했고요. 기본파 여기는 2고조파 가했어요. 2고조파. 2고조파 가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전류를 구하면 기본파만 있다면 그냥 기본파고 리액턴스도 기본파야. 이해되겠죠? 근데 L만의 회로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늦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2고조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2고조파가 되면 주파수가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주파수가 2배가 되면 리액턴스 X도 2배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구하는 방법은 똑같죠.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3고조파가 되면 주파수가 몇 배가 돼요? 3배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류는 어떻게 돼요? 고조파 전류는 줄어들죠? L은 고조파 전류를 어떻게 해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고조파 전류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L은 그래서 고조파의 차수가 높게 되면 고조파 전류가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L은 고조파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근데 반대로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 X를 구해보면 오메가 C분의 1이죠. 2파이 FC분의 1이죠. 그러니까 반비례죠. 반비례. 주파수가 증가하면 X는 어떻게 되죠? 그 값이 줄어들죠.
줄어들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계속 빠져 있네요. 기본파, 구조파, 직류분 빼고요.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기본파면 Vm의 1에 사인의 오메가 t에 플러스 파이 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것을 나누기 해서 어떻게 돼요? 기본파면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결국은 요거는 이제 90도 위상차가 있잖아요. J가 여기 붙죠. 그러니까 J 오메가 C V1이 되겠죠. J 오메가 C V1이 되겠죠. 근데 J가 붙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근데 만약에 2고조파가 되면 여기 2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2J 오메가 C V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J가 붙으면 90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고조파가 C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증가하게 되면 리액턴스 X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조파 전류가 증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C 부하가 있다면, 콘덴서 부하가 있다면 고조파가 들어오면 고조파 차수가 높은 차수가 들어올수록 고조파 전류가 심하게 증가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구할 때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중첩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그 회로를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저항은 변화가 없고 유도 리액턴스는 증가되고 용량 리액턴스는 감소한다. 이걸 기억하시고 실제로 직류분하고 기본파와 3고조파와 5고조파 이러한 전압을 가했어요. 자, 어디다 가했느냐? 이러한 부하에다 가한 거예요. 저항과 리액턴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항과 리액턴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렬회로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전류를 구하라.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류는 직류니까 요거는 이제 직류대로 계산하면 이거는 주파수가 0이라고 보면 R분의 18 하면 되겠죠. R분의 R이 8이니까 R분의 8분의 10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가잖아요. 중첩의 원리에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제3고조파의 시력값 구하래요. 그러면 얘 임피던스가 있잖아요. 임피던스 기본파 임피던스를 보면 8에다가 J의 2죠. 직류라고 하면 뭐 J는 크게 의미가 없죠. 주파수가 0이니까. 근데 기본파를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3고조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저항은 변화가 없죠. 이거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3고조파 임피던스가 되면 주파수가 3배가 되니까 3고조파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저항은 변화가 없고 여기는 2 곱하기 3이 된단 말이에요. 3배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시료값을 구하라 그러면 3고조파 전류는 3고조파 임피던스분의 3고조파 전압하면 돼요. 3고조파 임피던스는 8 플러스 J의 6이고 3고조파 전압은 얼마죠? 시료값이 50이네요.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5A. 그게 3고조파 시료값이에요. 이거는 3고조파뿐만 아니라 기본파에서도 구할 수 있고 5고조파에서도 구할 수 있죠. 그럼 그거 다 구하면 전체적인 시료값 구하라 그러면 각 파의 시료값 제곱해서 제곱근으로 해가지고 구하면 돼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5A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비정연파에 대한 해석 방법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풀의 급수를 전개하는 것보다도 비정연파 자체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도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해하셨죠?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